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특강 수필 국문학 4강에 실려 있는 일야 구도하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답지에 있는 해제를 먼저 보시고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연암 박지원의 청나라 여행기인 열하일기 중에 산정 잡기에 수록된 글로 강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자, 이걸 전체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행기라 그랬죠, 그죠? 기행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유관학상기에서 봤던 것처럼 기행문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갔는가 여정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문과 감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지죠. 이거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지문에서는 현재 상태에 있다가 과거의 어떤 조선에서의 기억을 얘기하다가 청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순서를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고요. 기행문이다 보니 당연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자신의 경험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감각과 마음의 상관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을 할 때 감각, 여기서는 지금 감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외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외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보거나 혹은 듣거나 하는 그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사물을 똑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가 사물을 올바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게 이걸 전체에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바입니다. 자, 제목인 일야 구도하기는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기록이라는 뜻으로 글쓴이는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감각과 외물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물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 외물이라든가 감각기관 같은데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사물을 올바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 글 속에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내용 자체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 나가시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글인데 내용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표현 방식 조금 신경 쓰시고 그다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개의 문제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문제는 제대로 좀 풀어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서 바위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자,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강의 모습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 하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면서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면서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자, 뭔가 굉장한 기세로 흘러가는 청나라에서 본 강물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표현 방식 일단 비유가 제일 많죠. 뭐뭐 하는 듯한 뭐뭐 하는 듯한 비유 중에서 지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울부짖는 것 같고 고함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뭐 의인법을 썼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전거만체. 자, 이제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는데요. 전거는 전쟁에 나오는 마차겠죠, 그죠? 전쟁에 나오는 수레가 만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전기는 아마도 기마병 말이겠죠? 만대, 전포가 만문, 전고는 북일 겁니다. 전쟁에서 두드리는 북이 만개로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다. 계속해서 지금 어마무시한 소리로 흘러가는 강물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서 형체를 분간하기가 힘들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서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또 비유네요.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들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자, 강물 주변의 풍경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자, 옛날에 여기가 전쟁터였어. 그래서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뭐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울부짖는 것 같고 고함치는 것 같다 그랬죠. 그죠? 왜 이렇게 들리냐면 여기가 옛날에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혼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화자는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자, 어떻게 듣느냐가 뭐예요? 마음 씀씀이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청나라에서 본 어떤 강의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청나라에서 본 강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 저 강물 소리가 어떤 사람은 병사들의 죽은 원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하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부분 가볼게요.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이야기죠. 과거에 지금 첫 번째 부분은 청나라에 들어와서 본 강물이고 이거는 과거 조선에 있을 때 자신이 직접 했던 경험의 한 단락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다고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분환하고 노상 전기와 전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자 그러니까 강물에 앞에 계곡이 흐르는데 소나기가 오고 나면 그 계곡 물소리가 이렇게 매우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기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들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 문장 구조가 반복될 텐데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자,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자, 이것은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다. 자, 첫 번째 경우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로 들렸어. 청아하게 들었을 때. 자, 그다음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소리. 자, 이렇게 들렸어. 언제 그러냐면 이때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 개구리떼가 다투어서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우쭐해서 들은 경우다. 만 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 이것은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다.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로는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것은 운치 있게 들은 경우다. 검은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 이것은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자, 전부 다 문장 구조가 똑같죠. 자, 뭐뭐 하는 소리 이렇게 말하고요. 소리. 이것은 뭐뭐한 경우다. 계속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뭐뭐한 경우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저렇게 들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기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귀가 듣는 것은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감각하는 거지. 감각기관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어떤 듣는 소리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마음먹기가 사물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 강을 9번이나 건넜다. 한 줄기 강을 밤중부터 해야 되겠네. 밤중에 9번이나 건넜죠. 이게 이 글의 제목인 이랴 구도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서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와 항하, 진천 등 여러 강물과 합류하여서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서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자,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강을 얘기하고 있고 이 강을 9번이나 지났답니다. 자, 내가 처음 요동에 들었을 때 다시 또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예요. 처음에 청나라에 처음 왔을 때 지금 이 강물을 건너는 이 순간이 아니라 청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로 다시 과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떼약볕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자 낮에 아마 이 강을 본 모양이죠.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서 폭우가 내린 탓일 터였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쳐들고 하늘을 보길래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손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을 살펴보면 자 물을 보게 되면
물을 보게 되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 치니 물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서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장면이죠. 낮에 봤으니까 그 강물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위태로움만 보이는 거죠.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읽고 함께 묶어 설명할게요.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 데에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어. 강물 소리가 분명히 났을 텐데 이것을 듣지 못하였다.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는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만 쏠리어서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한으로 여기는 턱에 또 어디서 소리를 들렸겠는가. 자,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낮에는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어.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밤에는 눈이 안 보이죠. 물소리만 들리거든. 그때는 또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린단 말이야.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 감각이죠. 우리의 감각. 다시 말하면 겉모습에 외물만 보기 때문에 사물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 그런데 지금 나는, 자,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네요. 과거에 낮에 강을 건넜을 때 경험을 얘기했고요. 자,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가며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귀로만 쏠리어서 귀로 인해서 한참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자, 이제 뭔가 영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를 깨달았도다.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또 뭔가 감동을 말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에 대해서 감동스러워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자, 또 마음 얘기하죠. 사물을 바라보는 데에는 감각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자, 계속 같은 말인데 감각기관 혹은 겉모습 외의 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자, 항상 어떤 경우든 위태로움에 처했을 때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싹 오그리고 발은 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고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물을 대지처럼 여기고, 자, 마음이죠. 이 강물이 지금 위태로운 상태지만 이렇게 여겼대요. 하자의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한 것을 각오하자. 자, 또 마음 씀씀이죠.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각오하자 나의 귀 속에서는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자, 마음 씀씀이가 뭐보다 중요하다고? 감각보다 중요하다고.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 데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 걱정이 없이 마침 안석 위에 있거나 누워 지내는 듯하였다. 매우 편하게 건너갔다는 거죠. 자, 옛적에 일화 하나를 얘기합니다. 뭐 전설인지 역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옛적에 우 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엎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자, 하자와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하자는 물결 때문에 위험한 거고 옛날 우임금은 황룡 때문에 위험하였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서 분명해지자. 자, 마음을 굳게 먹자. 용이든 도마뱀이든 그의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되었다. 자, 눈으로 본 거겠죠. 용과 도마뱀, 용은 큰 놈일 거고 도마뱀은 작은 놈이니까
감각기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자가 지금 느낀 경험을 옛날 일화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임금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먹으니까 감각기관에 현혹되지 않고 위태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고, 외부에 있는 사물이니까 외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물이고,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 이제 유추하는 거죠. 하자의 자신의 경험을, 강을 건넜던 경험을 우리의 삶 전체로 확대해서 유추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글 속에 이제 완전한 그 주제가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면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안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자, 어떤 깨달음? 살아가는 동안에 외물이나 감각에 현혹되면 위태로울 수 있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랑하여서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 자, 감각과 외물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련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글 전체를 다 봤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겠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 글 전체의 구조이겠죠. 하자가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가 외물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어.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마음만 잘 먹으면, 마음 먹기만 잘하면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 방식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비유 방식 되게 많았죠. 비유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설화인지 역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옛날 고사 하나를 인용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유추의 방식을 썼던 부분도 하나 발견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표현 방식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3문제는 고만고만한 문제입니다. 금방금방 풀 수 있고요. 마지막 4번째 문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1번부터 보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이거 되지게 많았어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으로부터 느낀 상념,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답은 1번이죠. 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글 전체에 가장 많이 쓰였었고요. 자, 비유적이라고 했죠. 비유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비유적이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비유 방식을 다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개만 잘 대입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직유법이 제일 먼저 눈에 띌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은유법도 비유 속에 포함될 수 있죠. 이것도 없어. 그럼 한 개만 더 보세요. 세 번째는 의인법이죠. 사물을, 사람이 아닌 놈을 사람처럼 비유한 거니까 요 3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재윤이, 하륜이, 대윤이 이딴 것들 모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 3개 정도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검토합니다. 2번, 다른 인물과 대화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건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어. 역사적 사건, 글쎄요. 이 글 속에 대화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임금 얘기할 때는 이 대화를 활용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의 의의, 그것이 역사적 사건인지 혹은 설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견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을 뿐인 거지, 뭐 용을 도마뱀으로 여겼어, 거기에 의의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은 자연의 변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자, 자연의 변화, 강물이 어떻게 변화했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서리법은 몇 군데 쓰인 것 같아요. 이건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 글의 주제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타인의 생각이 지닌 장점. 자, 사람들은 저거를 이렇게 말을 했어. 난 생각하지 않아. 비교한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장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답은 1번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하고 글 내용을 물은 문제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A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물었는데 A가 우임금 이야기를 인용한 부분이었었죠. A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어떤 감각이나 외물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 이 얘기했었어요. 1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인과 같은 뛰어난 인물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뛰어난 인물도 어려움을 겪어 이것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죠. 자, 2번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마음속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렇죠. 도마뱀이든 용이든 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져 자신의 경험을 먼저 얘기하고 자신과 동일한 경험을 했던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을 한 겁니다. 답은 일단 2번이고 3번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두려움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하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3번도 잘못 얘기했고요. 4번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인용의 의도는 이런 거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5번은 자신이 감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작가가 지금 이동한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글 속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동한 경로가 아니라 이 글 속에 서술된 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거. 자,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했었죠. 하자가 중국의 강을 본 경험을 얘기했고 조선에서 얘기한 건 과거죠. 그죠? 과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강을 건너는 걸 얘기하다가 처음에 왔을 때 또 그 요동이었나요? 요동 지방에서 중국 땅을 처음 왔을 때 강 건넜던 과거의 경험을 얘기했다가 다시 현재 말을 타고 건너는 경험 마지막에 깨달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술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시간 순서는 이게 반드시 순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적절치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은 가에서 글쓴이는 강물의 형세와 강물의 소리라든가 모양, 형세와 주변의 경관을 제시하여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위험을 굉장히 큰 강이겠죠. 위험을 전달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1번은 봤던 기억이 납니다. 2번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집 앞을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렸던 경험 내가 이런 마음 먹었을 때 이렇게 들렸어. 그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어. 모든 게 다 마음 씀씀이에 달렸다라는 거죠. 다에서 글쓴이는 강을 건넜던 경험을 언급하며 강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원인이 강을 건너는 때에 따라 달라져. 낮에 건너면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고 밤에 건너면 소리, 물소리 때문에 그런 거야. 감각기관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가다에서 글쓴이는 물소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말하는 거 맞죠? 경험을 시간의 흐름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거 아니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볼게요. 라에서 글쓴이는 조선으로 돌아간 후에 자신이 취할 행동을 언급하며 자, 어떤 행동? 물을 건넜던 이 경험을 삶을 살아가는 곳에 유추해서 언급하면서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 나도 이렇게 경계하려고 하고 외물에만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한테 경계하기 위한 거다. 제일 마지막에 기록의 목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 좀 눈여겨봐둘 만한 문제입니다. 자,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기의 관점에서 항상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저런 이야기가 덧붙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이 봤던 그 구조기 때문에 아이 보기의 관점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의 관점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걸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보기의 관점에서 기역, 미음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기의 관점이 어떤 건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그릇된 관념들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자, 이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던 작가는 외물에 현혹되는 거, 외물, 감각에 현혹되는 걸 지향했었죠. 이 사람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생각, 편견이나 그릇된 관념 이런 것들이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답니다. 즉 인간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편견과 관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는 한 학문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곤경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세간의 속설과 자신의 주관,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해야 한다. 미신이나 기만, 오류나 혼란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자,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고귀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보기가 작가의 견해랑 비스무리해 보이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글을 보면서 작가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보기도 작가의 견해를 뭔가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같은 견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기를 차근차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자,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가는 감각기관이나 외물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죠. 반면에 이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속설이라든가 속설, 그 다음에 또 주관, 또 편견, 혹은 관념 이런 것에 매이면 사물을 바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관이나 편견이나 관념은 뭐죠? 마음의 한 종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의 작가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 속의 박지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당신처럼 마음으로 본다면 편견이나 관념이나 주관에 따라 본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지성에 따라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거니까 보기의 견해와 작가의 견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만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봅시다. 1번, 자, 기억이 어떤 부분이죠? 자,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난다. 강물 소리 얘기했던 부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지어 강물 소리를 판단하는 어떤 이의 방법으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자, 어떤 이의 방법. 여기가 옛날에 그랬었어. 들은 얘기죠. 속설에 따라 판단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거는 지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진리를 획득하기가 힘들다. 1번은 일단 보기의 견해가 맞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기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봅니다. 자, 니은은 또 뭔가요? 니은은 예전에 조선에 있을 때 소리를 들었던 경험이네요.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소리들과 비교하면서 계곡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나의 태도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자,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 따라서 듣기가 자기 어떤 듣는 소리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지성에 따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에 따라 들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보기의 견해에 따르면 2번도 맞는 말이겠죠. 3번은 강물을 건너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늘의 도움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여긴 나의 생각, 또 역시 내 생각이죠. 내 주관이라고. 이것은 자신의 주관에 의지하여 대상을 판단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옳지 못하다. 자, 4번 리을은 또 뭔가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리을이 자, 확인했죠? 보겠습니다. 강물의 소리를 주위의 지리적 환경과 관련지어 언급하는 모두의 태도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의 태도, 이 사람들은 주위의 지리적 환경과 관련지어서 얘기했어요. 이 태도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지향해야 될 태도에 해당한다. 자, 4번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4번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4번 설명은 사람들이 자연 경관을 관찰했어요. 관찰해서 뭔가를 판단한 거죠. 맞죠? 그죠? 4번을 다시 보시면 강물의 소리를 주위의 지리적 환경과 관련졌으니까 지리적 환경을 관찰해서 뭔가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단했냐면 여기는 소리가 나지 않아. 강이 워낙 넓은 곳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흘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 그 지문을 보시면 작가는 이 강이 소리가 안 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건데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이러한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리적 뭔가를 관찰했다고 나오니까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하게 봤다면 이 보기의 작가의 말에 따르면 공정한 지성으로 봤다면 사물의 본질을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작가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된다. 보기의 입장에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럼 답은 5번밖에 안 남았네요. 5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도를 깨달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공정한 지성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물을 관찰했기 때문이야. 공정한 지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관,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으로는 올해 2020년도 지금 우리가 4강까지 풀고 있죠. 이까지 오는 동안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죠. 보기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앞에 읽었던 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단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